저는 준호, 35입니다. 지루한 인생과 작별한다고 그녀는 썼죠. 그녀는 상사와 결혼했고 저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계좌를 비우고 집에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저는 복도에 서 있었고 휴대폰에는 수십 개의 알림이 울리고 있었는데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가 일찍 돌아와 소리를 지르고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요구할까 봐 두려웠죠. 하지만 대신문 앞에는 그녀의 상사의 아내가 차분한 눈빛으로 밤새 다음 행동을 연습한 듯 폴더를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만 배신당하고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이치를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지는지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배신 이후에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어떤 폭풍도 그 길에 무엇을 파괴하든 살아남을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줄 테니까요. 이 모든 일이 있기 전 제 삶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직접 리모델링 사업을 했고 대부분의 날 제 손에서는 목공풀이나 콘크리트 가루 냄새가 났죠. 저는 그 정도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튼튼한 기반이 세워진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균열이 생기는 것도 보지 못했고 결국 모든 구조가 한 번의 공개적인 굴욕으로 무너질 때까지 몰랐으니까요. 저는 5년 동안 우리가 동반자라고 믿었습니다. 초반에는 그녀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남편이 있다는 걸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칭찬은 비난으로 바뀌었고 그녀가 또 늦게 회의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상사와 그의 야심찬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오직 결연함만으로 우리의 작은 삶을 붙잡고 있었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 남자와 제 가치를 비교하게 된 저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 집의 배경음악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제가 그녀에게 너무 많은 밤을 집 밖에서 보내는 것에 대해 따졌을 때 그녀는 저를 불안하고 통제하려 든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남자는 아내의 커리어를 지지해야지 결혼에 대한 구시대적 생각에 매달리지 않는다고 했죠. 저는 주방에서 시멘트가 아직 마르지 않은 작업화를 들고 서 있었고 그녀는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저를 떠난 세계의 유물처럼 느껴졌고 제 집에서조차 작아진 기분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말이죠. 배신은 한순간에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수백 번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그녀가 저를 등진 결과였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우리 침실에서 자지 않고 제 코골이가 시끄럽다며 잠을 못 잔다고 했을 때도 저는 어리석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회사 출장 갈 때마다 좋아하는 향수를 챙기는 걸 봤고 돌아올 때마다 팀에서 받은 선물이라며 비싼 새 물건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그건 너무 뻔한 거짓말이었죠. 심지어 그녀조차도 그 거짓말에 지친 듯 보였습니다. 5주년이 다가올 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그때가 우리가 다시 이어질 순간이라 믿었습니다. 몇 주 동안 우리의 이니셜을 새긴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손수 만든 선물이 우리가 함께 쌓아온 것을 상기시켜 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에게 상자를 건넸을 때 그녀는 낯선 사람이 계산원에게 감사 인사하듯 미소를 지었고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복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CTV에서 열리는 리더십 워크숍에 가야 하니 쇼핑몰에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워크숍은 우리 기념일에 맞춰 일방적으로 잡은 일정이었죠. 그 순간 그녀의 우선순위에 저는 더 이상 들어있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여행을 떠난 주는 우리 집이 가장 조용했던 때였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전날 밤 그녀가 마신 와인잔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 잔이 말해주길 바랐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칸쿤에 가기 한참 전부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습관과 두려움 때문에 이미 죽은 결혼 생활을 억지로 붙잡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목요일 밤
그녀의 게시물이 제 휴대폰에 떴고 캡션을 읽는 순간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고 해변에서 상사와 키스하는 사진 아래에 오늘 내 베스트 프렌드와 결혼, 지루한 인생 안녕이라고 썼고 저를 태그했습니다. 모든 고객, 친구, 친척이 제가 공개적으로 처참하게 끝나는 걸 보게 하려는 듯이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인스타그램 알림으로 자신의 결혼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되니까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죠. 더는 잃을 것도 지킬 것도 없는 남자. 그녀가 전쟁을 원한다면 전쟁을 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이미 자신을 용감한 생존자로 각색하고 있는 이야기에서 저는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쥔 채로 깼고 밤새 멈추지 않은 알림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우리를 알던 모든 사람이 그녀가 만들어낸 이 구경거리를 목격자가 되었으니까요. 샴페인 잔을 들고 그 남자와 키스하는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세월이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녀가 어떻게 그런 순간에 저를 태그할 수 있었는지, 사랑과 충성에 대해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는 순간에 말이죠. 나는 얼마나 빠르게 존경이 경멸로 바뀌는지 잊을 수 없었다. 그녀가 나를 마치 새로운 세상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부하 직원처럼 대하는 말투에서 그걸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가 수없이 늦게 집에 들어와 끝없는 업무 때문이라고 말하면서도 몇 시간씩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저녁들을 기억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불만을 삼켰다. 성공적인 결혼은 인내와 용서를 필요로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비록 그 희생이 일방적이고 숨막히게 느껴질지라도 말이다. 나는 수년간 경제적 부담을 짊어졌고 그녀는 자신의 에너지와 애정을 완전히 소모하는 일에 재투자했다. 나는 그녀가 친구들에게 내 일을 단순하게 비웃고 그들이 방문했을 때 내가 톱밥과 페인트 냄새가 난다고 웃으며 그녀의 상사는 항상 수입 향수와 야망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것을 무시했다. 그때 나는 이미 그녀의 눈에 내가 더 이상 동등한 존재가 아님을 알아차렸어야 했다. 나는 그녀의 지위 추구에서 배경소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몇 달 전부터 나를 만지지 않았다. 나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녀의 계산이었다. 그녀는 이미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나와 분리되기 시작했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가식만 유지하다가 탈출 계획이 안전해지자 떠났다. 그녀는 한 번도 내가 이 결혼에서 행복한지 물어본 적이 없었다. 이 결혼은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매일의 인내심 시험이 되어버렸는데도 말이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참석한 가족 모임은 내가 듣지 않으려 했던 조용한 경고였다. 그녀는 내내 휴대폰에만 몰두했고 내 여동생이 그녀의 일에 대해 묻자 수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결혼기념일 계획에 대해 묻자 그녀는 내가 집을 고치느라 바빠서 특별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웃어넘겼다. 방안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때조차 그녀를 변호한 내 자신이 미웠다. 나는 우리 문제들이 일시적이라고, 사랑은 거리의 계절을 견뎌내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와 함께 폭풍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배에 올라탔다는 걸 몰랐다. 내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할 때마다 그녀는 의미 없는 모호한 말로 나를 무시했다. 그녀의 미래에 나는 더 이상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 충성심을 내게 무기로 사용했다. 내가 베푼 모든 친절은 그녀가 우월감을 느끼는 또 다른 이유가 되었고, 내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쏟은 모든 노력은 그녀가 나를 필사적이고 집착하는 사람이라 주장할 구실이 되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세우지 않은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 했고, 나는 그녀가 내 안정감을 조롱거리로 만든 것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지금도 믿을 수 없다. 나는 그녀가 1년 넘게 손님 방에서 자겠다고 하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할 때도 참고 받아들였다. 나는 그녀를 압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가 이미 결혼을 떠났고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할 용기가 없었다.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 누구보다 선택했던 사람에게 충분하지 않았다는 현실을 마주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발코니에서 늦은 밤마다 받던 전화는 내가 방에 들어서면 갑자기 끝났다. 그 모든 순간이 또 다른 배신이었고, 그녀가 출장 일정을 하루 이틀씩 늘릴 때마다 그건 다른 사람과의 삶을 연습하는 예행 연습이었다. 나는 강한 결혼은 희생을 요구한다고 믿으며 모든 것을 용서했다. 그 희생이 결국 자기 자신을 지우는 일이 되어버렸음에도 말이다. 그녀가 리더십 연수에 가기 전날 밤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부엌에 앉아 그녀가 문 옆에 두고 간 여행 가방을 바라보았다.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너무 늦게야 깨달았다. 나는 그녀 인생의 임시방편으로 전락했고, 내 침묵은 그녀가 죄책감 없이 떠나도록 더 쉽게 만들어주었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붙잡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나는 오직 그녀 곁을 지키기만 했을 뿐이었다. 나는 5번째 결혼기념일만큼은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약속을 상기시키고 싶었다. 사랑은 최소한 한 번의 마지막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모든 징후가 그녀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내가 우리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싸움이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나는 우리에게 의미 있던 단 한 곳에 예약을 했다. 그곳은 내가 떨리는 손과 희망에 찬 마음으로 그녀에게 청혼했던 곳이었다. 그곳에 그녀를 앉힐 수만 있다면 야망이 그녀의 마음을 오염시키기 전 그녀의 상사가 우리 집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기 전에 우리를 기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전날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할지 연습했고 또 하나의 작은 선물을 손수 만들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정성이 더 전달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내 노력을 보고 내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기 위해 뭐든 할 남자임을 알아주길 바랐다. 하지만 진실은 나는 더 이상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의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남자로 전락해 있었다. 내가 예약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녀는 노트북에서 눈길도 주지 않고 프레젠테이션과 회의로 바쁘다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연수 때문에 비행기를 탄다고 상기시켰다. 우리의 결혼기념일은 달력에 적어두지 않은 또 다른 귀찮은 일정일 뿐이었다. 나는 작은 나무 상자를 손에 들고 멍청이처럼 서 있었고 그녀는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나를 완전히 무시했다. 나는 예약을 취소할 용기가 없어 결국 식당에 갔고 2명이 앉는 테이블에 혼자 앉아 주위의 커플들이 웃고 건배하며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나는 위스키 2잔을 연달아 들이켰다. 그녀가 자기 경력과 상사를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굴욕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휴대폰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메시지가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1시간쯤 지나서야 그녀는 팀원들과의 긴급 저녁 약속이 생겼다며 나중에 보상하겠다는 단 한 줄의 문자를 보냈다. 나는 그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읽었고 단어들이 흐려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그 순간이 내가 더 이상 그녀의 우선순위가 아니며 더 이상 그녀의 파트너도 아니고 그녀가 새롭게 써내려가는 인생 이야기 속에서조차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마지막 확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바보가 된 기분으로 식당을 나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침묵 속에서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아플 정도로 세게 쥔 이유는 내가 내 꿈을 희생하며 그녀를 뒷바라지한 지난 세월이 결국은 필요 없는 오래된 도구처럼 버려지는 결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한 사람이 함께 쌓아온 5년의 추억을 스팸 메일을 지우듯 그렇게 쉽게 지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집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내가 온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여행을 준비하며 캐리어를 싸고 있었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사의 목소리에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목소리를 얇은 벽 너머로 알아들었고 그녀가 몇 년 동안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미소를 짓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이미 그녀의 세상에서 지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숨기려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나를 마치 남의 공간에 침입한 사람처럼 바라보며
여행 중에 화분에 물을 주고 금요일에 쓰레기를 내다 버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녀에겐 그걸 직접 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내 집에서조차 단순한 관리인으로 전락했으며 그녀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그동안 무시해온 신호들, 그녀의 행동을 변명하며 가족과 친구들의 경고를 외면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반복되었다. 내 가슴 속에는 서늘하고도 끈질긴 분노가 차올랐다. 그것은 시끄럽거나 폭발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조용하고 의도적인 분노였다. 마치 한 남자가 인내의 끝에 다다른 것처럼. 결혼기념일 아침,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그녀가 올린 게시물을 봤다. 해변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녀의 허리를 감싼 상사와 함께 찍은 사진, 그 뒤에서 환호하는 사람들. 내 위장이 뒤틀렸다. 그녀는 우리 결혼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나를 모욕하는 것도 마치 축하의 일부인 양 자랑하고 있었다. 그녀가 내 계정을 태그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제 나를 팔로우하는 모든 고객, 친구, 가족들이 실시간으로 그녀의 배신을 보게 될 것이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꽉 쥐고 그녀의 캡션을 반복해서 읽었다. 오늘 내 베스트 프렌드와 결혼했다. 지루한 인생은 안녕. 그녀는 우리가 함께한 세월을 단 한 줄의 조롱으로 치부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쌓아 올린 삶을 그녀는 내 헌신을 밟고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올라가 버렸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을 흘릴 공간조차 남지 않았고 오히려 결연한 의지가 가슴을 채웠다. 나는 사진, 캡션, 그녀의 친구들이 하트와 3페인 이모지로 축하하는 댓글을 모두 스크린샷으로 저장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증거라는 새 폴더에 넣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치밀해야 했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나는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변호사인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가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나는 주저하지 않고 동의했다. 내가 이 상황에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가 더 많은 것을 빼앗기 전에 먼저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전화와 만남 사이의 시간은 끝없이 느껴졌지만 나는 그 시간을 현명하게 썼다. 모든 금융기록, 계좌, 문서를 샅샅이 확인하고 우리의 공동자산과 부채 목록을 만들었다. 그녀가 더 이상 내가 수년간 일해서 번 돈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심 때문이었다. 그녀가 피해자인 척하며 칼을 쥔 채로 이야기를 꾸미는 동안 나는 내가 번 돈에서 단 한 푼도 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은행에 전화해 공동계좌를 동결하고 그녀 명의의 신용카드 연장도 모두 취소했다. 그녀의 카드가 칸쿤의 어느 부티크에서 거절당해 망신을 당하든 말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이미 내가 소중히 여긴 모든 것을 빼앗아갔고 내 돈까지 빼앗기는 꼴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자물쇠 수리공에게 전화해 그녀가 돌아오기 전에 집의 자물쇠를 모두 교체하도록 예약했다. 내가 원했던 건 그녀가 호텔방에서 그와 함께 밤을 보내는 동안 내가 우리 집에서 홀로 앉아 그녀가 야근 중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밤처럼 그녀도 똑같은 무력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만들어온 거짓된 안전망을 해체하는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해가 지는 저녁,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차를 몰았다. 내가 스크린샷이 담긴 휴대폰을 건네자 그의 눈썹이 올라갔지만 그는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내가 어떤 전쟁에 들어가려는지 이미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즉시 모든 공동자산을 동결하고 간통을 이유로 이혼을 신청하며 그녀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버린 집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접근금 지명령을 준비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집이 내 명의로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 내가 구입한 집이었기에 법적으로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녀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최소한 그녀의 이기심과 기만으로 뒤흔들린 삶의 한 부분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였으니까. 그날 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이제는 계획이 생겼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선택에 반응하는 대신 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가 저지른 무모한 배신의 대가를 반드시 느끼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거실로 가지 않고 곧장 차고로 향했다. 거실의 모든 구석이 이제는 조롱처럼 들리는 그녀의 웃음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나는 창고 선반에서 골판지 상자를 꺼냈다. 그녀가 남기고 간 모든 물건을 그녀가 돌아오기 전에 이 집에서 치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녀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없을 테니까. 나는 그녀의 옷장에서 시작했다. 그것은 우리가 한때 함께했던 삶에서 그녀가 얼마나 멀어진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명품 드레스 하나하나, 비싼 신발, 미래를 위해 모은 돈이라던 거짓말로 산 가방들을 차례로 꺼냈다. 5해 전 우리가 맺은 서약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물건들을 나는 분노 없이 차분히 접었다. 내가 그녀가 가장 아끼던 것들을 부수는 모습을 상상하며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각 상자마다 그녀의 이름을 굵은 검은색 마커로 썼다. 이 물건들은 더 이상 결혼 생활의 공동 소유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살기로 선택한 사람의 소유임을 분명히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상자들을 차고 문 옆에 가지런히 쌓았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이 바로 자신의 선택이 물리적으로 드러난 결과이길 바랐다. 오후 늦게 내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녀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다른 번호로 전화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받지 않았다. 거짓된 걱정이나 시치미 때는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부재중 전화가 쌓일수록 메시지도 점점 다급해졌다. 왜 내 카드가 결제 거절됐어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마침내는 너 이거 후회할 거야까지. 나는 모든 메시지를 저장하고 스크린샷을 찍었다. 나중에 그녀의 조작과 반성 없는 태도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다음으로 그녀가 몇 달째 잠을 자던 손님 방으로 갔다. 그녀는 내 코골이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했지만 사실 그 핑계로 집안에 따로 삶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세면도구, 스킨케어, 절반쯤 남은 향수병들을 또 다른 상자에 조심스럽게 담았다. 그녀의 물건을 파괴하지 않아도 이 공간에서 그녀의 흔적을 완전히 지웠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단 한 번 멈춘 순간이 있었다. 기념일에 내가 직접 깎아 만든 작은 나무 상자가 아직도 침대 머리맡에 열지 않은 채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그녀의 눈에 얼마나 가치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내가 내어준 내 마음의 조각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상기시켰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 상자를 다른 상자에 넣었다. 이제 내 가장 개인적인 창작물조차도 포장되어 치워질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가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가 완전히 저물 때쯤 나는 37개의 상자를 채워 차고에 완벽하게 정렬해 두었다. 그것은 세상에 미소 짓는 배신을 공개하기 훨씬 전에 이미 죽어버린 결혼의 종말을 상징하는 기념비 같았다. 나는 만족감이 아니라 이제야 내 삶의 주도권을 쥐었다는 차가운 확신만이 남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연락 시도는 점점 절박해졌다. 나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그저 지켜봤다.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설명도, 위로도, 사과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응답하지 않는 전화 한 통 한 통이 그녀가 자신의 상사와 나를 바꿔 선택한 탓에 내가 싸울 수밖에 없었던 전쟁에서의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다. 자정 무렵 자물쇠 수리공이 도착했다. 나는 간단히 인사만 하고 말없이 그가 일하는 것을 지켜봤다. 자물쇠가 교체되는 순간 그녀는 한때 자신의 집이라 주장했던 곳에서 완전히 차단될 것이었다. 그녀의 열쇠가 더 이상 문을 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공개적으로 입을 맞추고
그것을 사랑이라 부른 순간 이 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내던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집은 달라져 있었다. 비어 있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다시 내 것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다. 내일이면 그녀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세상으로 돌아와 자신이 내던진 삶이 더 이상 그녀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택시가 밖에 멈추는 소리를 듣고 나는 그녀가 계획보다 일찍 돌아왔다는 것을 즉시 알았다. 리트리트가 그녀의 상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액세서리처럼 그녀를 내던지면서 혼란 속에 끝났음이 분명했다. 나는 복도에 서서 그녀가 열쇠를 더듬으며 구두 굽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고 조용히 있었다. 내가 침묵한 이유는 그녀가 자신이 그렇게 쉽게 내던진 삶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느끼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열쇠가 자물쇠에서 계속 헛돌며 나는 날카로운 금속 소리를 들었고 그녀의 좌절이 조급함으로 바뀌며 그녀가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기 시작했다. 마치 더 이상 속하지 않은 집에 억지로라도 들어올 수 있다고 믿는 듯했다. 나는 그녀가 더 격해지길 기다렸다. 이 순간이야말로 그녀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임을 알았고 나는 그녀를 구하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깨달음 속에 빠져 허위적거리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며 내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을 때 그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상냥함에서 숨겨진 분노로 변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을 완전히 열 생각은 아니었고 다만 그녀가 내 얼굴을 충분히 오래 보게 해서 이제 더 이상 그녀가 지렛대로 삼을 것이 없으며 그녀가 조종하던 남자는 더 이상 반대편에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싶었다. 나는 보안 체인을 걸고 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 그녀가 나를 볼 수 있게 했지만 그녀가 억지로 들어올 만큼은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이 혼란과 분노 사이를 오가는 것을 보며 그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거의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답을 요구하며 빠르게 입술을 움직였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대답할 예의조차 비치지 않았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물쇠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문을 더 세게 밀어보려 했고 목소리는 내가 이런 짓을 할 수 없다고 그녀는 내 아내이며 긴 여행 끝에 집에 돌아올 자격이 있다고 소리쳤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내 아내라는 지위는 그녀가 세상에 자신의 배신을 자랑스럽게 올린 바로 그 순간 박탈되었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길 바랐다. 나는 해변 결혼식 사진이 인쇄된 종이를 들어 문틈에 보여주었다. 삼페인 잔이 부딪히는 배경에서 그녀가 상사와 입을 맞추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신의 증거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려 한 발 물러섰고 더 이상 부정이나 변명의 여지는 없었다. 그녀는 곧 애원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게 오해이며 팀을 즐겁게 하려던 리트리트에서의 술 취한 농담일 뿐이라고 했다. 나는 그녀가 내게 제공한 안락한 삶을 잃을까 두려워 진실을 왜곡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나는 침착하고 단호하게 그녀의 짐이 37개의 라벨이 붙은 상자에 깔끔하게 포장되어 차고에 쌓여 있으며 이삿짐 업체를 불러 1시간 내에 가져가지 않으면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알렸다. 나는 그녀가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악어의 눈물과 빈 약속으로 배신을 지우려는 시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었다. 내가 천천히 문을 닫자 그녀의 분노에 찬 비명은 나무를 두드리는 주먹 소리로 이어졌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다. 그녀가 무한히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남자는 사라졌고 이제는 그녀가 아무리 애원하거나 위협해도 단호히 그녀를 내칠 사람만이 남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다. 그녀의 마지막 마른 문 너머로 도끼 어린 속삭임으로 들려왔다. 내가 이 일을 후회하게 될 거라는 저주였다. 하지만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후회하는 유일한 것은 그녀의 진짜 모습을 더 일찍 보지 못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차도를 따라 멀어져 갈 때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의 기운을 느꼈다. 이제부터 모든 결정은 오로지 내 몫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변호사가 보낸 계좌와 자산 목록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또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그녀가 다시 돌아와 내 삶에 매달리거나 위협하려는 줄 알았다. 하지만 문구멍을 통해 본 것은 생전 처음 보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고 우연히 온 사람이 아니라는 눈빛이었다. 나는 문을 조금 열었고 그녀는 자신을 내 아내가 해변에서 공개적으로 키스한 바로 그 남자의 아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초대도 없이 안으로 들어와 서류철을 식탁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녀는 동정이나 잡담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삶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산산조각낸 두 사람에게 복수할 동맹을 제안하러 온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회사 자금을 바람에 썼을 거라 의심해 수개월간 증거를 모아왔고 인스타그램에 그 게시물을 본 순간 행동에 나설 때임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폴더를 열어 호텔 영수증, 이메일, 신용카드 명세서 사본들을 보여주었고 그 안에는 사적인 저녁 식사가 업무 미팅으로 처리된 영수증부터 회사 돈으로 산 고급 선물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불륜의 모든 단계가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내 아내의 이름이 여행과 보석의 수령인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며 내가 집에서 누수 파이프를 고치고 캐비닛을 샌딩하며 그녀가 승진을 위해 야근한다고 믿었을 때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턱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상대 여성은 남편을 더 일찍 대면하지 않은 이유가 법정에서 그를 파멸시킬 만큼 충분한 증거를 모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고 이제 그녀의 남편과 내 아내가 공개적으로 중혼과 사기의 증거를 넘겨준 만큼 두 사람 모두를 무자비하게 파괴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내가 지난 사흘간 안에서 키워온 것과 같은 냉정한 결의가 보였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 동맹이 우정이나 공유된 고통이 아니라 복수와 정의에 대한 상호 필요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모두 이해했다. 나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스크린샷과 아내가 계정이 잠겨 패닉에 빠져 보낸 메시지 등 내가 가진 모든 증거를 공유하기로 동의했다. 그녀는 이미 내가 이 일에 끼어들기 훨씬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는 듯 명확하게 단계별 계획을 설명했고 내 아내의 배신에 대한 선서 진술을 대가로 그녀의 법률팀의 지원을 약속했다. 나는 이것이 더 이상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들을 경력에서 치욕스럽게 만들고 형사고발까지 노출시킬 조직적인 공격임을 깨달았다. 우리가 계획의 1단계를 마무리할 즈음 내 휴대폰에는 아내에게서 당신은 실수하고 있어. 우린 이걸 고칠 수 있어. 그냥 나를 들여보내줘라는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지만 나는 무시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선택을 했고 이제는 내가 내 선택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다음에 내 이름을 보게 될 때는 그녀가 상사와 함께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환상 속의 삶을 무너뜨릴 법적 통지서 위일 것임을 알며 깊이 숨을 들이켰다. 그날 아침 상대 여성이 내 집을 떠날 때쯤 우리는 소송 제기와 증거 제출 일정을 합의했다. 회사 A의 이사회에 불륜과 재정 비리를 동시에 폭로하면 두 사람 모두 대응하거나 방어할 틈이 없을 것이라 판단했고 우리가 곧 쏟아낼 일에는 되돌아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차분한 결의가 나를 감쌌다. 나는 변호사가 필요로 할 모든 서류, 세금 신고서, 부동산 등기, 혼인 증명서까지 하루 종일 모았다. 사건을 빈틈없이 만들고 판사에게 내가 기념일에 혼자 레스토랑에 들어갔던 그 남자가 아니라 배신을 통해 다시 태어나 이제는 아내의 거짓말로 쌓아올린 썩은 구조물을 무너뜨릴 준비가 된 사람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다. 마지막 서류들을 스캔해 변호사에게 보내며 아내가 나를 지루하고 예측 가능하다고 비난했던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떠난 남자가 그녀의 새 삶이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뜨릴 줄은 결코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고 나는 연민 없이 오직 그녀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그날만을 조용히 기대했다. 우리 계획의 첫 번째 파동은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됐다. 내 변호사가 간통, 유기, 고의적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하는 공격적인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이는 내 아내가 어리석게도 제공한 공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동시에 상사의 아내는 회사 A의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회사 자금 횡령과 비리 증거를 첨부한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로 인해 회사 고위 경영진은 신뢰하던 임원이 회사 돈으로
개인적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내 아내의 임시 거주지인 그녀 어머니 집으로 법적 서류가 전달되는 동안 나는 여러 지인들로부터 그녀의 암시적 SNS 게시물을 수십 건씩 전달받았다. 그녀는 자신을 억압적인 결혼의 희생자라고 포장하며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다고 주장했지만 나는 이것이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서사를 바꾸려는 고의적 시도임을 알았고 그녀의 악의적 태도의 증거로 모두 저장했다. 그날 오후 상사의 아내가 전화해 남편이 회사에서 내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직위 해제되었음을 알려주었고 그는 이미 모든 책임을 내 아내에게 전가하며 그녀가 자신을 조종해 불륜을 저지르게 했고 해변 결혼식까지 꾸몄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나는 그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내 아내를 희생양 삼는 모습에서 아내가 한때 우리 결혼을 버리고 그의 인정을 좇았던 것과 똑같은 냉혹함을 느끼며 씁쓸한 만족감을 맛보았다. 화요일이 되자 내 아내의 변호사가 내 변호사에게 연락해 긴급 합의 협상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거절했다. 나는 법정 절차의 모든 무게가 그녀가 공들여 만든 이미지를 산산조각 내길 바랐고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이 대부분이기에 그녀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라고 변호사에게 지시했다. 나는 배신의 안락함으로 보상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 주 후반에 A 회사의 이사회가 조사를 마친 후 회사 정책 위반과 윤리적 비행을 이유로 내 아내와 그녀의 상사를 모두 해고했다는 내부 메모를 전달받았다. 그 메모의 문구는 너무 차갑고 비인격적이어서 마치 그들의 경력을 위한 부고문처럼 느껴졌고 나는 아무런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과 오만 위의 관계를 쌓아왔고 결국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내 아내의 친구들이 그녀의 SNS에 나를 통제적이고 질투심 많은 사람으로 몰아붙이며 응원의 댓글을 달았고 그녀는 마치 이미 패배한 전투에 동맹을 모으듯 각각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나는 그 게시물들의 캡처를 변호사에게 보냈다. 그녀가 고의적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는 우리의 주장을 강화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금요일이 되자 내 아내는 여러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고 메시지에는 나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는 애원에서부터 모호한 법적 조치로 협박하는 내용까지 다양했다. 나는 그 모든 메시지를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내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조차 그녀에게 만족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시된 전화 한 통 한 통이 내 삶에서 그녀를 완전히 지워내는 또 하나의 걸음처럼 느껴졌다. 상사의 아내가 이혼, 양육권,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확인해 주었을 때 나는 우리가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아내와 그녀의 상사가 해변에서 새로운 삶을 축하할 때 그들이 남겨둔 사람들을 과소평가했고 이제 그 사람들은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안락함을 하나씩 빼앗고 있었다. 나는 저녁마다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검토하고 증인 진술서를 준비했다. 내 아내가 인스타그램에서 했던 것처럼 법정에서 역사를 다시 쓰도록 두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이 복수가 아니라 내 존엄성을 되찾고 나를 가족, 친구, 고객들 앞에서 망신시킨 수년간의 기만에 대해 그녀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다짐임을 계속해서 되새겼다. 일주일이 끝날 무렵 나는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다. 내 역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배신당한 남편에서 그녀가 내 대가로 쌓아올린 모든 이점을 무너뜨릴 전략의 설계자로 바뀌었고 나는 내 삶의 잿더미 위에 그녀가 쌓으려 했던 삶의 흔적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재판 당일 나는 변호사와 함께 수개월간의 증거가 담긴 바인더를 들고 법정에 들어섰다. 내 아내는 새로 선임한 제대로 감당하기도 힘든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구명줄을 잡듯 딸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둘 다 그녀가 스스로 만든 잔해 속에서 무언가라도 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의 변호사는 그녀가 야망과 꿈을 억압하는 남자와의 숨막히는 결혼 생활에 갇힌 젊은 여성이라고 묘사하는 연설로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집에서 존재감이 없다고 느껴 인정받고 싶어 절박하게 상사와의 관계에 빠졌으며 조종당했다고 주장했다.
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모든 말이 판사의 동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습된 연기임을 알고 있었고, 판사는 이미 증거를 검토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아내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나 일부러 목소리를 끊으며 중요한 순간마다 울먹였다. 그녀는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며 용서를 구했고, 해변 결혼식은 동료들을 즐겁게 하려 했던 무해한 농담이었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녀가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춘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며 역겨움이 치밀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신을 단순한 실수로 우리가 함께 쌓아온 삶을 파괴하기로 한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었던 것처럼 꾸미려 했다. 그녀는 내가 늦게까지 일해서 집에서 외로웠던 긴 밤들을 이야기했고, 상사와의 대화에서 위로를 얻다 더 깊은 관계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내가 그녀를 정서적으로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를 망신시키려는 게시물에 나를 태그하며 해변에서 다른 남자와 키스한 자신의 선택을 내 탓으로 돌릴 뻔뻔함이 믿기지 않았다. 우리 측 변호사는 외과의사처럼 정확하게 사건을 제시했다. 그녀의 게시물 캡처, 상사와의 관계를 인정한 문자, 회사 계좌로 지원받은 호화 여행 내역 등 모든 증거를 하나씩 내놓았다. 그는 결혼 생활 내내 내가 유일한 생계부양자였고, 그녀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관심과 애정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다고 법정에 상기시켰다. 나는 침착한 목소리로 증언대에 섰고, 감정이 아닌 사실만을 말했다. 감정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아내가 자발적으로 부부의 집을 떠났고, 상사와 공개적으로 교제했으며, 결혼기념일을 이혼의 마침표로 삼았고, 우리의 지인들에게 아무런 심리적 피해도 고려하지 않은 채 배신을 방송했다고 판사에게 말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판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아내의 어머니는 방청석에서 나를 노려보며 잔인함과 배은망덕을 속삭였다. 마치 내가 서약을 저버린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나는 그녀가 키운 이기심에 방해받지 않았다. 이미 결혼이 공식적으로 끝나기도 전에 나를 대체한 그 사람과의 완전한 단절, 그것이 내가 이루고자 온 결과였기 때문이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그녀는 단호하고 망설임 없이 나에게 유리하게 이혼을 허가했다. 그 근거는 간통과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의 유발이었고, 판사는 내 아내가 청구한 배우자 부양 요청을 거절했다. 그녀가 결혼을 벌이고 남편에게 공개적인 망신과 직업적 피해를 입힌 뻔뻔한 악의가 명백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 낭독되는 동안 나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깊은 정의감을 느꼈다. 재산 분할은 몇 분 만에 끝났다. 결혼 전 거의 모든 것을 내가 취득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함께한 동안 그녀가 기여한 약간의 것들은 그녀 명의의 빚으로 상쇄되어 그녀에게는 내가 몇 주 전에 차고에 쌓아둔 골판지 상자들만 남았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연기에서 진짜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의 최종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법원을 나서자마자 내 휴대폰에 사장 부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녀 자신의 사건도 진행 중이며 남편은 이미 사기 혐의로 소환장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내 아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도 전에 무너졌다는 뜻이었고, 나는 거리를 걸으며 이것이 내 인생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끝이고 내 인생이 그녀 없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다. 판결 이후 몇 주 동안 나는 그녀와 연관된 계좌를 모두 정리하고 남아있던 모든 연결고리를 끊었으며 부동산 중개인들과 만나 집을 내놓았다. 더 이상 충성심을 사치로 바꾼 사람을 위해 희생했던 기억이 가득한 공간에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흔들림 없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집을 놓아주는 것이 이미 폐허가 된 과거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는 행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남은 짐을 이삿짐 트럭에 싣는 동안 나는 그녀에게서 온 새로운 메시지들을 무시했다. 그 메시지들은 화해를 간절히 요청하다가도 내가 그녀의 인생을 망쳤다고 독서를 퍼붓는 내용을 번갈아 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결혼을 스스로 파괴해놓고도 내가 그녀의 안락함을 지켜주길 기대하는, 그리고 자신이 누린 모든 것을 만든 남자를 공개적으로 조롱했던 여인과 더는 상호작용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고
업계에서 그 누구도 비행으로 해고되고 사기 혐의까지 얽힌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 그녀가 혐오하는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지인들로부터 그녀의 옛 친구들마저도 그녀가 더 이상 그들이 동경하던 권력과 돈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장 부인은 마지막으로 내게 전화를 걸어 그녀의 이혼도 마무리되었고 전 남편은 감옥을 피하는 대신 감형된 혐의의 유죄를 인정해 전문 자격증과 자산을 모두 잃었다고 알려주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동맹이 목적을 달성했다는 데 동의했다.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는 부와 지위, 영향력을 모두 잃은 삶을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도시 외곽에 작은 땅을 사서 소박한 집 설계를 시작했다. 벽의 유령도 배신의 기억도 없는 완전히 내 것인 무언가를 짓고 싶었기 때문이다. 늦은 밤까지 콘크리트를 붓고 벽을 세웠다. 망치질 하나하나가 내 인생이 다시 내 것임을 선언하는 행위였다. 하비에르와 내 변호사가 조용한 토요일에 맥주를 들고 와서 부엌 캐비닛 설치를 도와주었다. 우리는 모든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두가 편을 가르거나 사라질 때 남아준 이들이 바로 내 인생의 진정한 토대임을 깨달았다. 부서지기 쉬운 약속 위에 세운 어떤 관계보다도 강했다. 몇 달 후 나는 전 아내의 형사사건이 사기 혐의 유죄와 집행유예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법원은 그녀가 사장에게 조종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그 기록은 수년간 그녀를 따라다닐 것이다. 나는 아무런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가 스스로 그 길을 택했고 이제는 자신이 배신한 남편도 그를 대신할 것이라 믿었던 남자도 없이 홀로 그 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집을 판 후 몇 주가 지나 내 옛집 앞에 비닐봉지를 든 채 현관문을 바라보며 서 있던 그녀를 단 한 번 돌아봤다. 문이 열릴 것이라 기대하는 듯했지만 내가 트럭에서 지켜보는 동안 그녀는 어깨를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며 돌아섰다. 그녀 스스로도 자신이 파괴한 세상에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나는 미해결된 질문이나 억눌린 분노의 무게 없이 깊이 잠들었다. 이미 폐허가 된 옛 인생을 뿌리까지 허물고 이제는 누구의 이기심에도 빼앗길 수 없는 무언가를 다시 세웠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을 상황에 따라 흥정하는 거래로 여기는 사람들의 간섭 없이 오롯이 내 손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알며 눈을 떴다. 모든 것이 끝난 지 몇 달 후 새 집에서 잠에서 깨어 한때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인생이 오직 한 사람의 선택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곱씹었다. 그 사람은 충성과 희생이 지위와 관심보다 덜 가치 있다고 여겼다. 나는 그때부터 내가 내린 모든 결정이 나를 아무런 대가 없이 모욕하고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에게서 다시 내 삶의 통제권을 되찾는 과정이었음을 스스로 상기시켰다. 나는 내 명성이 폭풍을 견뎌낸 덕분에 내 진실성을 존중하는 고객들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약을 맺으며 나날을 보냈다. 반면 그녀의 평판은 이제 옛 동료들 사이에서 윤리 없는 야망에 대한 경고성 이야기로만 속삭여질 뿐이었고 나는 그녀의 몰락이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녀가 남긴 폐허 속에 머무르기보다는 다시 일어서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나에게 연락하려는 모든 시도를 나는 무시했다. 이제 더 이상 그녀의 해명도 사과도 협박도 신경 쓰지 않았고 그녀가 모든 것을 전 상사 탓으로 돌린다는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모든 배신에 기꺼이 가담했고 그로 인해 결혼도 경력도 미래도 잃었지만 규칙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내 손으로 지은 집을 산 젊은 가족에게 열쇠를 넘겨줄 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벽 안의 기억들은 이미 내가 떠나기로 결심한 후회의 바다로 나를 끌어당기는 닻일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차를 몰고 떠났고 이제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으며 그녀가 아직 내 생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나는 그녀의 존재도 그녀의 경멸도 내 삶에서 나를 이방인처럼 느끼게 했던 이중잣대도 없는 공간에서 산다.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집중한다.
그들이야말로 내가 최악의 배신을 견디고 난 뒤에 세워진 내 삶의 진정한 기둥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눈을 감아도 그녀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 자리는 이제 내가 스스로 세우는 계획과 꿈이 대신하고 있다. 나는 그녀가 자신이 저지른 파괴에서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을 안다. 그녀는 사랑을 권력과 바꿀 수 있다고, 그리고 언제나 누군가가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제 나는 그녀가 자신이 버린 남자가 그녀가 쌓아올린 환상을 산산조각냈다는 사실을 어떻게 느끼는지 더 이상 궁금하지 않다. 나는 더 이상 충성을 약점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저녁에 밖에 앉아 마지막 빛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볼 때면 나는 때때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생각한다. 그녀를 잃은 것은 끝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답할 필요 없고 누구의 짐도 지지 않아도 되는 삶의 시작이었다. 이제 나는 배신이 상처가 아니라 더 강한 것이 일어설 공간을 비워내는 철거임을 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안다. 과거는 이미 닫힌 문이고 나는 그 문을 다시 열고 싶지 않다. 그녀를 위해서도 내가 부서진 채 용서받기를 기다릴 거라 생각했던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다. 나는 용서가 나를 아프게 한 이들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그들의 무게를 더 이상 내 등에 짊어지지 않기로 하는 결정임을 배웠다. 나는 옛 삶의 잔해에서 새로운 삶을 세웠다. 복수가 아니라 자유를 원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내리는 모든 선택은 내가 더 강해서가 아니라 배신이 내 이야기의 마지막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나는 이 삶이 내가 처음부터 세워야 했던 삶임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